예, 우리 아들이 절대 멍청한 놈이 아닌데 이렇게 치킨집 장사나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니? 네가 나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컴퓨터로 하는 무슨 강의 선생님이라며. 우리 아들도 어디 변호사나 의사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봐라. 아직 머리가 굳은 건 아닌 것 같던데. 고등학생 애들도 가르친다는데 대학까지 나온 우리 아들 하나 못 가르칠 이유 없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아들이 치킨집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로 저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죠. 남편이랑 결혼을 한 지도 6개월 차에 접어들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랑 남편의 나이가 36살이었으니까 물론 고등학생보다야 학력이 하나 더 높긴 하다지만 그 아이들의 머리 굴러가는 속도하고 36살 먹은 우리 남편의 머리가 굴러가는 속도가 비슷하기나 하겠어요? 훨씬 굳어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알던 우리 시어머니는 저렇게 뻔뻔하게 저에게 남편을 공부시켜 볼 생각이 없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남편은 치킨집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쭉 오랜 시간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강의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인강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잖아요. 요즘은 학원에서 현장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같이 송출하곤 하거든요. 물론 수강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오히려 수입은 몇 배로 늘게 되더라고요. 뭐 이미 온라인 1타 강사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수십억씩 버는 강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으니까 저같이 동네 학원에서부터 시작한 강사들은 인기가 그 정도로 좋은 건 아니라서 버는 것에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 온라인에서 유명한 학원들과 비교를 할 건 아니라지만 동네 학원 치고는 꽤 괜찮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상가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건물을 통째로 쓰게 된 그런 학원이었죠. 옆 동네에서도 강의를 듣기 위해 오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물론 수백 명이 다니는 규모의 학원은 아니었지만 동네 학원들에 비하면 월급이 꽤 많은 그런 학원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학원에서 벌 만큼 벌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아들에 대한 희망이라도 생긴 건지 뭔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가 한번 잘 꼬셔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면 안 되겠니? 나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아까워 죽겠다. 그래도 서울에서 중상위권이라는 대학 졸업해서 회사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곳에 취직을 해서 일도 했었고 하니까 조금만 쥐어잡아서 공부시키면 충분히 뭐라도 하고 남는다니까. 어머님, 벌써 저희 나이가 36살인데 지금 공부해서 언제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취직 잘했으면 뭐해요. 적성에 안 맞는다고 사업하겠다고 손댔다가 쫄딱 말아먹고 지금은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거잖니. 얘 며느리야. 너 그런 말도 모르니? 요즘은 서울대 졸업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치킨집 사장하고 있다는 말이야. 딱 우리 아들이 그 꼴인 거지. 아유 정말 속이 상해 죽겠다. 조금만 일찍 마음먹고 공부했으면 지금은 판검사도 하고 있을 랜데. 우리 남편이 사업하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이름 알만한 회사 다니면서 적어도 과장은 달았어도 달았을 나이인데 말이죠. 그놈의 사업병이란 게 뭔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더라니까요. 그리고 치킨집도 그래요.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곤 있지만 사실 명의는 시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힘드시다고 핑계 좋게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에게 운영 한번 해보라고 떠맡기듯이 넘기신 것이었어요. 우리 남편놈 그것조차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지 열심히 치킨을 튀기고 있긴 했지만 워낙 장사가 불황이기도 했고요. 그냥 적당히 힘든 일 시키면 취직하겠다고 나설 줄 알았는데 치킨집에서 어찌어찌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벌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시어머니가 저런 부탁을 한 이유는 제가 이번에 고3 수험생들을 대학에 잘 보낸 것도 있었지만 로스쿨을 가겠다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을 따로 1대1로 강의를 해주며 부업을 삼아 돈을 벌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공부를 하는 방법만 알면 본인이 하기에 따른 것이라 제가 뭐 심도 있게 가르칠 부분도 없었거든요. 법학 적성 검사라는 것을 보고 대학 학부 성적도 기준점 이상을 통과했는지 보고 토익이나 토플 이런 건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필기 준비들을 하고 나면 면접이나 논술을 준비하면 로스쿨에 입학할 준비는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법학 적성 검사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할 때도 충분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라 크게 상관은 없는 것이었고요. 로스쿨을 입학해서 졸업을 한 뒤에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뒤부터는 정식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랍니다. 제가 입학을 위해 지도하는 선생으로서 준비를 한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요. 로스쿨 입학 시험과 변호사 시험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었냐고요? 사실 제가 뭐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법대를 졸업했었거든요. 저 때만 해도 사법고시가 있었어요. 제가 사법고시 시험을 몇 년이나 준비를 하고 몇 수를 했는지는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법고시라는 게 사라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로스쿨 제도가 생기게 되었죠. 이때 저는 사법고시가 폐지된다는 이야기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반대 시위에도 참석을 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피켓을 들고 난리를 치기도 했었어요. 요즘이야 뭐 로스쿨이라는 게 당연한 시대이지만 저처럼 법대를 졸업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벼락 맞을 소리나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친구들까지 전부 선동해서 시위를 나가고 별 생쇼를 다 했지만 달라지는 건 당연히 없었어요. 저는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법고시도 없어지는 마당에 공부를 해서 뭐하냐 싶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법대를 졸업했다는 그 간판 하나만 들고서는 학원 강사가 되었는데 이때 당연히 저희 집안 식구들은 죄다 머리 싸매고 누워버렸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사법고시 폐지된다 하면 로스쿨인지 뭔지 들어가서 공부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네가 그 공부를 몇 년이나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걸 포기를 해. 나는 적어도 네가 판검사는 되는 줄 알았더니만 지금 고작 학원 강사를 하겠다고 난리야. 당장 고시촌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로스쿨 들어갈 준비를 하라니까. 그게 변호사도 훨씬 쉽게 된다고 하던데 그 좋은 걸 왜 포기를 하냔 말이다. 동네 학원에 취직해서 애들 시험 공부나 봐주는 걸로 만족한다고. 그 좋은 머리를 고작 동네 애들 가르치는 데 쓴단 말이야. 어?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 거면 나가버려.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다. 우리가 네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그 시험 하나 사라졌다고 이런 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법대 나왔다고 자랑이나 할 수 있겠어? 어디 안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해서 사무 업무라도 보던가 공무원이라도 되어서 법원에서 일을 하던가. 학원 강사가 뭐야 강사가. 내가 열이 뻗쳐서 아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 나가라는 말 나도 동의한다. 당장 짐 싸.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초강수를 두면 제가 고개를 숙이고 공부를 다시 할 줄 아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법 공부에서 손을 놓기로 마음을 결심했고 제 결심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죠. 저는 그때부터 집에서 내놓은 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친정집이랑은 정말 왕래도 없이 혼자 번 돈으로 원룸 월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될 떡잎이었나 봐요. 점점 수강생도 늘어가고 온라인 강의도 잘 되면서 결혼하기 2년 전부터는 남부럽지 않게 돈을 꽤 벌 만큼 벌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도 지인의 지인으로 어찌어찌 만나게 되어서 눈이 맞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결혼까지 골인을 할 수 있었죠. 결혼을 준비할 때 저희 집에서 저는 내놓은 자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부모님 두 분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제가 혼주석을 비워놓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거의 뭐 통보하다시피 하고 찾아갔죠. 저희 부모님 팔짱 떡하니 끼시고는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셨어요.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아는 사람인가? 내가 우리 딸이 하는 짓이 워낙 못 믿어서 말이야. 어디 뭐 학원 강사 일하다가 눈이 맞기라도 했나? 그게 제가 얼마 전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부모님께서 오픈하신 치킨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마침 사업 말아먹고 시부모님이 열었던 치킨집 물려받아서 딱 운영 시작할 때였거든요. 지가 생각해도 좀 성에 안 찬다는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우물쭈물하면서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뭔지 아버지께서 혀를 쯧쯧하고 차시더라고요. 법대 졸업해서 학원 강사하는 놈이랑 아주 그냥 딱 어울리는구먼.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 알겠고 상견례라는 걸 꼭 해야겠나? 대충 너희들끼리 좋으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애초에 법대 졸업하고 학원 강사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내놓은 딸 아니었냐? 결혼할 때 청첩장 보내면 참석은 하마. 아니 아버지, 그게 지금 딸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인사드리는데 할 말이에요? 손님도 아니고 청첩장 보내면 참석은 하시겠다는 게 말을 어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가 집 나갔을 때부터 말이야. 왕래도 하지 않고 서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잘 먹고 잘 살겠지 했는데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찾아온 걸 뭐라고 말을 해. 반대 안 한다니까. 너네 하고 싶으면 해라. 그거 관심도 없다.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상견례도 해야 하고 양가가 예단 예물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식장이나 예식 나있잖아. 그거 너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예단 예물은 무슨. 관심 없고 우리는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결혼 전에 미리 날짜만 말해주면 그래도 부모된 입장으로 참석은 하겠다고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는데 왜 그래? 됐다 시끄럽다. 그거 가봐라. 저희 집에서는 뭘 해도 관심 없다 청첩장 보내라 하시니 시댁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예단 예물 당연히 요구도 못 하셨죠. 저희 집에서 응할 생각이 없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의 말대로 저희끼리 결혼식 준비해서 저희 부모님은 초대를 한 정도의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사실 결혼식에 양가 부모님들 개입이 없으니까 저희 마음대로 준비를 하면 돼서 남편과는 큰 트러블은 없었는데 시어머니랑은 조금 삐걱거리는 게 있었어요. 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된 게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저렇게까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네가 가서 이야기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댁에서 뭐 해주시겠다는 말도 전혀 없고.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하면 되는데요. 뭐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신혼집도 제가 이미 살던 집이 있고 혼수도 딱히 살 거 없어요. 제가 쓰던 거 사용하면 돼요. 전혀 불편함 없고 양가에 도움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안심하세요. 물론 뭐 네가 살던 집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걱정 한시름 덜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돈댁이 저렇게 나오는 게 서운해서 그렇지. 일단 알겠다. 사실 제가 20대 후반부터 혼자 나와 살면서 4년 동안은 월세로 살았는데 월세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아파트 하나 매매하게 됐어요. 24평짜리요. 방도 나름 3개나 있어서 혼자 살기에는 무척이나 충분했죠. 물론 대출이 70% 잡혀있긴 했지만 월세 나가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대출 나가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제가 벌이도 꽤 늘었으니까 집을 장만하고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제가 집을 떡하니 들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큰 돈 깨지는 게 집 문제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었으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제 눈치를 은근히 봐야 했어요. 친정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제가 집을 해가잖아요. 무려 서울에 있는 집 그리고 혼수도 대충 있는 걸로 다 해결이 되었고요.
평수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하나만 낳고 살 거면 이 정도로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은근히 트집 잡을 건 다 잡긴 했죠. 나중에 살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천천히 평수도 넓혀가고 그러면 되겠죠. 지금 당장은 둘이 신혼생활하면서 맞춰가는 게 먼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네가 열심히 살았다는 건 인정한다만 그래도 네가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었길래 사돈댁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구나. 혹시 너 혼자 살기 이전에는 엄청나게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그러고 다녔던 건 아니지? 망나니 같은 행동이요? 뭐 제가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녔을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비약하는 건 아닌데 네가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 결혼한다는데도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다.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 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긴 했죠. 그 비싼 법대를 졸업시켜놨더니만 몇 년간 사법고시 실패하고 결국에는 학원 강사하고 있으니까 망나니 같구나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랑 결혼을 한 이후에 치킨집에서 일을 하는 남편이 답답했는지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에게 남편 공부 좀 시켜보라고 말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하는 소리인 줄로만 생각하고 웃으면서 넘어갔고요. 아니, 나이 36살에 갑자기 웬 로스쿨이겠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너무나도 진심이라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냐고요. 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지금도 머리가 많이 굳었을 텐데 앞으로는 더 굳을 거 아니냐. 어린애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법인 거야. 네가 내조 잘해서 우리 아들 변호사 시키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저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글쎄 남편도 그렇게 꼬셨나 보더라고요. 언제까지 치킨이나 튀기고 있을 거냐고요. 엄마가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시는데 말이야. 친구들은 전부 내놓으라 하는 곳에 취직을 했는데 너는 이 꼴로 살 거냐고 하면서 말이야. 사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사업병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잖아. 나한테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마음 편안하게 치킨 튀기는 게 좋기는 한데 근데 또 싫은 점도 있어. 뭐 이렇게 사람이 오락가락해. 치킨 튀기는 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당신은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전 그렇잖아. 내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축구하는 날은 치킨 먹는 게 국룰이잖아. 치킨 튀기느라 바빠서 축구 경기도 못 보고 거기다가 친구들이 술 먹자고 불러도 항상 치킨집 영업시간이니까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자니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몰라서 술도 못 마시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내 생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힘들다 이 말이지. 엄마 말대로 공부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귀가 은근히 얇은 남편은 시어머니의 꼬드김에 이미 반 이상 넘어간 것 같았어요. 저한테 며칠 뒤에 결심을 했다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그냥 하는 일이나 꾸준히 잘하지. 남들이 이거 괜찮다 저거 괜찮다 하면 홀라당 넘어가서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치킨집 운영하면서 공부도 병행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되겠냐고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되겠어? 그 로스쿨에 들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날고 기고 하는 애들인데 가뜩이나 머리도 굳었는데 가능하겠냐고. 1년 딱 죽어라고 해보겠어. 내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 당신한테 뭐 도움 바라는 거 아니니까 나 혼자 해볼게. 그렇게 1년 딱 해보겠다고 하더니만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당연히 시험에는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하는 거 보면서 저도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노력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거저거 한 번에 다 하려고 자기 혼자서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야 머리에 핵심들이 콕콕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1년 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진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인데 제가 도와줘야죠.
결국 치킨집은 다시 시부모님께서 운영을 하시기로 했고 저는 남편에게 강의 시간표를 싹 짜주었어요. 일단 내가 강의 시간표 짜놨으니까 이거 보고 온라인 강의 시간에는 온라인 들어. 수강 신청도 내가 해놨어. 그리고 교재도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별로 도움 안 되니까 내가 사온 교재로 공부하는 게 좋을 거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심화학습 할 거니까 미리미리 앞전 공부 다 끝내놓고 기출문제도 내가 학원에서 쓰는 거 가져올 테니까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 그렇게 1년 동안 코피를 쏟아가면서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고 남편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 가서 제가 짜준 강의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길 반복했어요. 틈이 날 때마다 책을 보면서 달달 외우고 공부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겠는데 싶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공부에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한 남편은 정말로 당당하게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시부모님 저를 얼싸안고 정말 잘했다고 날아갈 듯 기뻐하셨어요. 저도 제 나이 38살에는 강의가 더 늘어서 돈도 잘 벌어들이게 되었고요. 근데 경기는 점점 불황에 빠져드니까 시부모님은 결국 치킨집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다? 제가 벌어서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축복인지 뭔지 모를 타이밍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강의도 막 차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벌어먹고 산다고 해도 오프라인 강의도 꽤 돈이 되는데 출산하고 휴가 내게 되면 벌이가 반으로 뚝 줄어들잖아요. 시댁 고정 수입도 없는 마당에 로스쿨 학비가 좀 비싸겠어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데 돈 걱정에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친정에다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리 심각한 얼굴을 해? 왜? 돈 필요해서 찾아온 거야? 아니면 뭐 어디 아프기라도 하니? 엄마는 딸 걱정도 안 돼? 왜 얼굴 보시자마자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내가 사법고시 포기하고 학원 선생질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오죽 속이 상하면 이러겠니? 그래, 그래서 왜 온 거야? 무슨 볼 일이 있는데 둘이 동시에 등장을 해서는 나는 무슨 명절인 줄 알았다. 그게 사실은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학원 수업이 줄어가지고 생활비가 줄었는데 우리 남편이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비까지 더해지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뭐라고? 유서방이 지금 로스쿨에 들어가게 됐다고? 아니 유서방이 너랑 동갑 아니냐? 나이 38에 지금 로스쿨에 입학을 했다고? 예, 장모님. 머리가 굳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죽어라 공부한 결과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로 로스쿨 졸업까지만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변호사 배지 달고 전부 다 갚아 나갈게요. 도움 주셨던 거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왜 우리를 찾아와서 그래? 사돈댁도 있구먼. 본 척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한숨까지 쉬셨죠. 그래도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돈 날 구멍이 없었으니까요. 기껏 로스쿨 입학했는데 포기할 수는 더더욱 없었고요.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에서 도움을 주셔서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힘을 받아 3년 동안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당당하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뭐 쭉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쪽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변호사가 되니까 또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혼자 나이만 넘겼지 창창하게 젊은 변호사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지. 집안이 법조계 줄줄인 애들도 많지. 우리 남편은 그 많은 변호사 사무실 중에 단 한 곳도 취직이 안 되어가지고 국선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국선 변호사라는 게 일단 변호사 사무실 다니는 변호사에 비하면 돈을 정말 못 벌거든요.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남들이 다 알아주는 빵빵한 사무실 가서 떵떵거리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변호사 일에도 점점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들의 두세 배로 일은 많고 맨날 교도소로 접견 가서 일을 해결해야 하고 하니까 사람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개고생하려고 변호사 되었나 싶다. 술 먹은 김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 동기 중에 누구는 대한민국 10대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서 내가 버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벌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 또 한 놈은 집안에 죄다 법조인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쉬운 일 척척 맡아서 큰돈 받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라. 그래 알아. 내가 솔직히 투정 부릴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이 상한 걸 어떻게 하겠어. 여보, 그래도 어쩌겠어. 세상이 불공평한 걸 누구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야. 에휴, 다들 연줄 있는 것들한테만 기회가 간다는데 나한테 올 기회가 있을까? 당신은 변호사가 아니라서 몰라. 법대만 졸업했지. 당신이 이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라고. 남편은 은근히 저를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쉴 기운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남편에게 쏘아붙이기가 좀 그래서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로스쿨을 보낸 애들도 한둘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애들도 죄다 뭐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합격해서 변호사 된 애들도 있었죠. 저도 우리 남편이 늦가기 로스쿨 학생이 되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우리 남편 좀 잘 부탁한다고 은근히 부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 하나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만 묘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뢰를 맡을 뻔한 의뢰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건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단 말이죠. 그 사건이 돌고 돌아서 지금 선생님 남편분께 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 우리 남편은 국선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나라에서 사건 배정해주니까 일반 의뢰인들은 찾아가서 맡기는 경우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아마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안 맞는다고 하니까 돌고 돌아서 찾아간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의뢰인이 마음이 급해서 찾아갔나 보지. 뭐가 더 이상한 건데? 사건 자체가 진짜 별게 없거든요. 그냥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돌면서 변호사들을 찔러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뭐 처음에는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라고 하다가 본인이 병원장 딸인데 병원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가 근데 자꾸 나는 병원장 딸이다, 나 돈 많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어서 찾아간 건가? 이상하긴 하네. 거기다가 상속에 관한 걸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정확히 계산은 모르는데 은닉 자금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지 저한테 같이 가서 좀 알아보자고 막 그러는데 은닉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술이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뢰인이 우리 남편에게까지 넘어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죠. 원래 국선 선임이라는 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또 커넥이 가능한 건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남편을 찾아가서 일부러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것도 실체도 없는 걸요.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제자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뢰인이 무슨 재판에 엮여서 당신이랑 연결이 된 거야? 아니 애초에 당신 사무실을 어떻게 알고 그냥 찾아간 거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디서 들었길래 나한테 갑자기 의뢰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의뢰인 이상하다고 온 동네에 소문 다 났다고 하던데. 나 왜 가르쳤던 제자 있잖아, 윤희. 걔가 그 의뢰인을 만났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말을 해주던데. 걔는 변호사 자질이 없는 애다. 그 제재가 이상한 애야. 의뢰인에게 들은 사건 정보는 어디에다가도 발설하면 안 되는 건데 걔 왜 떠벌리고 다녀? 아니 그 의뢰인이 수상하고 사건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이상하니까 당신한테 넘어간 거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해준 거 아니겠어. 내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그냥 학원 강의나 신경 쓰고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그게 내조하는 거라고. 그리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 요즘 애 봐주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야.
내가 어찌나 죄송하던지 우리 집에 용돈 좀 팍팍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러란 말이야. 제가 출산하고 언제까지 친정의 로스쿨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손에 벌릴 수가 없으니까 몸조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강의 복귀를 했거든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맡기고요. 어차피 시댁 치킨 장사도 접은 마당에 제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죠. 시댁에서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아이를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들먹이는 거지요. 어머님께서 용돈 달라고 하셨어? 아니,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그걸 왜 당신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당신한테 말하기 미안했나 보지. 아니면 당신이 알아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시 쓰니까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당신이야말로 말이야. 능력도 없으면서 집에서 애도 안 돌보고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친다고 가정에 신경도 안 쓰는 거 아주 꼴 보기 싫어. 뭐라고?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당신 로스쿨 보내준 것도 나고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 찾아가서 앞에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는데도 안 먹혀서 내가 사정사정해서 돈 가져와서 당신 학비도 다 대준 건 기억도 안 나나 봐.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능력이 없냐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다 내 능력 덕분이라는 건 몰라서 그래? 로스쿨에서 같이 공부한 애들 보면 말이야. 죄다 하나같이 집안이 빵빵해가지고 돈 걱정 없이 공부한 애들밖에 없더라. 당신은 모르겠지. 내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는지 알 리가 있어? 웃긴다 진짜. 지금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빵빵한 집안 탓을 하고 싶었으면 시댁에 가서 따져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빵빵한 처가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런 마음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내놓은 자식인 것 마냥 관심도 없이 굽는 처가 나도 서운해. 그리고 우리 집 힘든 거야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니었어?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잘 알고 있었잖아. 지금이 중요한 거지. 당신이 하루 종일 학원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내가 변호사 되어서 버는 돈이 훨씬 많잖아. 아이고, 누가 보면 유명한 법률 사무소라도 다니는 줄 알겠다. 국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 비하면 버는 게 많지는 않을 텐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거라며.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더 벌지. 아무리 50보 100보라고 한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는 법 아니겠어? 그래. 당신이 지금 나보다 조금 더 벌고 있긴 하지만 나도 강이 더 늘었고 온라인도 잘 되고 있어서 만만치 않게 벌고 있거든. 꼴랑 조금 더 번다고 유세 떠는 거 아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러다가 내가 더 많이 벌면 어쩌려고 그래? 뭘 어떻게 그냥 당신이 조금 더 잘 버는가 보다 하는 거지. 당신 진짜 말 조심해. 솔직히 따지고 보면 줄도 백도 없는 거 내가 공부시켜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만 나한테 더 안 해줬다고 난리치는 꼴인 거 알고 있지? 지금 너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아무리 봐도 변호사인 내가 더 잘났지. 그래, 내가 이 말까지는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나도 이제 변호사 배지 당당하게 달고 다니는데 출세를 해야 하지 않겠어? 당당한 뒷지원 받아서 이름 한번 날려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이혼하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고? 뒷시민이 뭐니 하더니만 갑자기 이혼이 무슨 소린데. 너 지금 변호사 됐다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변호사로 만들어놨는데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내 노력으로 변호사 된 건데 누가 누굴 변호사로 만들어줬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착각하지 마.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인 거야. 물론 네가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한답시고 저가에서 돈 빌려와서 내 학비 대주고 한 건 고마운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가져다준 생활비만 따지면 그 학비 갖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그래서 너는 네가 생활비로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생활비 주기도 아까워서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게 무슨 개똥 호랑말코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생활비가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처가에 빵빵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내놓은 집딸이라고 뭐 해주지도 않는 집안인데 앞으로 내가 받아먹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나도 빵빵한 처가 만나서 출세도 좀 하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국선 변호사로 살 순 없잖아. 좋은 법률 사무소 들어가서 나도 몇 억씩 수임료 받고 해야지. 그러려면 너 말고 제대로 된 여자가 필요해. 네가 네 노력으로 이뤄낸 자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처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게 참 웃기네. 내가 억울해서 이혼 못 해주겠는데? 그리고 나는 뭐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우스운 거 알지? 나 변호사야 변호사. 얼마든지 소송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구설수 위에 올라가고 싶지 않으니까 합의 이혼하자고 말을 하는 거지. 이거 왜 이러셔? 나도 법대 나왔어. 나도 내 제자들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너만 그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고. 그래, 너 법대 나온 거 알아.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하고 있잖아. 학원 강사.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에 동의나 해줘.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야. 이혼하자고까지 했는데 너랑 얼굴 마주하면서 사는 거 솔직히 곤욕이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나가 있을게. 지금 나한테 별거를 하자는 이야기라는 거야? 야, 정말 기가 막힌다. 짐은 지금부터 대충 쌀게. 어차피 이 집도 네가 해온 집이니까 내가 나가는 게 맞겠지? 이혼할 생각 확고해지면 그때 연락이나 해주라. 도장은 바로 찍을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정말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댁에 맡기러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나와서 저한테 톡 쏘듯이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내가 오늘까지는 그간 정이 있으니까 애들 봐줄 테지만 어차피 이혼하면 남 되는 건데 내일부터는 친정에 맡기던지 시터를 쓰던지 해라. 저는 진짜 양쪽에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날 학원 강의도 다 망쳤고 퇴근하면서 저는 저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해준 제자를 불러 만나게 되었죠. 그때 그 의뢰인이 수상하다고 했지. 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갑자기 남편이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 빵빵한 처가 타령을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같더라. 며칠 고민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병원장 딸이라고 말을 하던 그 여자 같다 이 말씀이죠. 왠지 이상한 낌새를 흘리고 다닌다 했더니만 결국 사람 하나 제대로 물었네.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제자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자의 말을 다 듣자마자 속이 후련해지더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으면 당장 오라고 말을 했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하는 이유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도장을 찍어줄게. 속이는 거 없이 하나하나 솔직하게 말을 해봐. 빵빵한 처가가 필요해서 그렇다니까. 너랑 살면 내가 도움을 받긴커녕 내 돈만 써야 하잖아. 언제까지 국선으로 이렇게 이 꼴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나도 연줄 좀 써서 어디 좋은 사무실 들어가서 수십억짜리 수임료 받아가며 일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재혼할 여자가 너한테 찾아왔다는 그 병원장 딸이니? 거기까지 어떻게 알아내긴 했네. 이제 와서 무슨 거짓말을 더 하겠냐. 그래, 그 여자가 몇 개월 전에 나 찾아와서 병원 물려받고 싶다. 은닉된 재산 상속받고 싶다 하면서 말을 하더라. 내가 같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분도 쌓았어. 내가 변호사 배지도 달았는데 출세해야 하지 않겠어? 정서적인 교감이 있었으니까 바람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너도 그동안 나랑 살았던 정이 있고 내 생각을 한다면 물러서 줘. 정서적인 교감이란다. 그래, 바람나서 이혼하자고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출세하고 싶다는데 내가 이혼 도장 찍어줄게. 서류는 다 챙겨온 거지? 서류? 여기 가지고 왔지. 내가 적을 건 다 적어놨으니까 그 도장만 찍으면 돼. 이거 찍으면 우리 진짜 남남인 거 알지? 서로 딴말하기 없기다. 저는 도장 꽝 소리 나게 찍어주었어요. 근데 협의 이혼은 법원에 같이 가야 하잖아요. 다음날 같이 법원 가서 접수하고 무슨 교육도 듣고 상담도 듣고 조정기간이 3개월이라 3개월 뒤에 와서 재판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어서 그만큼 걸린다고요. 당장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이죠.
저는 제가 산 제 집이니까 남편 짐 다 빼서 시댁에 보냈고 일주일간 학원에는 급하게 휴가를 신청했어요. 학원에서도 사안이니만큼 휴가를 내려주었어요. 급하게 입주 도우미를 알아보고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일을 해야 하니까요. 아이랑 시터가 적응할 시간 며칠을 보낸 뒤에 출근을 했고 남편 놈은 스스로 멸망하길 기다렸어요. 이혼 서류 접수하는 날 엄청나게 신나 보이던데 이제 곧 내려질 천벌의 땅을 치고 후회하기를 기다리며 3개월을 꼬박 정리하는 데 보냈고 같이 재판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고 구청에서 서류 내고 우리는 진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애는 책임지기 싫다더라고요. 친권, 양육권도 제가 들고 왔어요. 아유 어찌나 감사하던지. 다 정리가 되고 구청에서 남남된 서류 확인까지 하고 딱 나오는데 저한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아니 이 진짜 미친놈 아니냐고요. 그래도 네 덕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건 맞으니까 고맙긴 하네. 아 너도 학원 강사들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잘 만나보고. 나는 병원장 딸이랑 재혼해서 앞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볼게. 그래 그러던가. 근데 그 병원장 딸이 진짜 병원장 딸은 맞아? 들리는 소문에는 사기 전과가 있는 여자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그 여자가 전과는 있다고 하더라. 근데 가족 간의 유산 분쟁 때문에 뒤통수를 맞아서 생긴 전과지 사기 전과 아니야. 도대체 가족들이 어떻게 뒤통수를 치면 그런 전과가 생길 수 있는데? 아니 그 병원장이라는 사람은 만나보고 결혼하겠다고 설치는 거고 병원장이 너처럼 한가한 줄 알아? 아, 그래도 문자로 연락은 주고받았으니까 확실하긴 한 거야. 전화통화도 아니고 고작 문자 1인 2역일 수도 있잖아. 잘 알아보도록 해. 내 제자한테도 찾아왔었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돈 뜯긴 변호사도 있대. 이미 변호사들 네트워크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병원장 딸이다, 은행장 딸이다 하면서 돈 뜯어내고 명품백 받아가고 그래서 사기 전과가 있는 거라던데. 내 여자를 그런 식으로 음해하지 마. 당신 지금 질투라도 하는 거야? 내가 너 같은 모자란 놈 처리해주겠다는 여자한테 왜 질투를 하겠니? 나야말로 그동안 너랑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마지막 선물 주는 거다. 너 설마 이미 돈 뜯긴 거 아니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 남편 놈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여자 수법이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뭐 대단한 집 여식인 척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돌면서 의뢰를 하는 척 본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과시하고는 살살 꼬셔서 아버지가 카드를 막아놨다. 뭐 재벌이랑 손을 보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 당신도 변호사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지도 모른다.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가자. 대신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 당장 아빠가 카드를 막아서 쓸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나중에는 몇백만 원 단위로 사기를 치는 연이라는 거죠. 인사드리러 가자고 상대방이 조르면 그제야 아버지께서 바쁘니까 일단 연락이라도 주고받아 볼 수 있게 연락처를 넘기겠다 하면서 1인 2역으로 본인이 답장을 보내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의 여자 제자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유는 제자의 로펌에도 찾아와서 다른 변호사한테 껄떡대는 걸 제자가 눈치채고 막아주어서 알고 있었고요. 제가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기도 안 막힌다는 얼굴을 하다가 점점 얼굴색이 시퍼렇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서 어떻게 변호사에 먹을래? 집안 빵빵하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돈이나 뜯기고 네 인생 참 알만하다. 그러길래 로스쿨 다닐 때 어린애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랬어. 걔네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라던데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소문 하나를 몰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바로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한 행동 같았지만 그게 자기 무덤을 판 거죠. 나 지금 이혼 마무리 다 했어. 이젠 부인 아니고 전 부인. 법적으로 남남됐으니까 나 꿀릴 거 없잖아. 당장 병원장님한테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 인사드리고 싶어. 근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에 난감함이 잔뜩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지금 학회 가셔서 한동안 서울에 안 계실 텐데 부산으로 가셨거든. 그럼 내가 연차 써서 부산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면 되지. 내일 당장 뵈러 가는 걸로 하자. 아니, 학회 일정이 바쁜데 어떻게 아버지 보고 인사를 드리러 갈 테니까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나 지금 아빠한테 밉보여서 안 돼.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 우리가 남도 아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한 사이인데 게다가 변호사라서 나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했잖아. 내 변호사 사무실도 차려주실 수 있을 거라 하셨다면서. 지금 아빠가 바쁘다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그리고 지난번에 준 생활비 다 썼는데 오늘 나 급하게 모임에 나가야 하니까 100만 원만 더 보내줘. 아니 무슨 모임을 갔는데 100만 원이나 필요해. 그리고 아버님 만나러 가자니까. 아빠가 나중에 결혼하면 사무실도 차려주고 재산도 빵빵하게 줄 건데 지금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래. 우리 아빠 바쁘다고 해외 나간다니까. 아니 학회가 부산이라며 무슨 해외야. 너 진짜 사기꾼이야? 사자 직업만 보면 눈 돌아가서 사기치는 사기꾼이라는 게 진짜냐고. 나 말고 여러 변호사들한테 작업치다가 내가 얻어 걸린 거 맞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아이씨 이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이 완전히 얼굴색이 허옇게 질려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 웃겨서 배꼽을 잡고 구청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막 웃어버렸어요. 너 일부러 나한테 말 안 했지? 이런 여자인 거 알면서 일부러 나 뭐 대보라고 말 안 한 거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냐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무시한 게 누군데? 다 자업자득이야. 그동안 그 여자한테 얼마나 뜯겼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사기를 당했다니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매달 뜯긴 돈이 최소 300만 원 이상인데 여태까지 총 2천은 뜯긴 것 같은데? 아니 그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많이 돈을 뜯겼어? 당연히 그 여자가 병원장 딸인 줄 알고 내 팔자가 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끌어온 돈도 있고 따로 소액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와 진짜 대단하다. 나랑 결혼 생활하는 와중에 부끄럽지도 않디? 우리 아이가 뻔히 보고 있는데 안 부끄러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돈으로 공부했는데 양심이 찔리지도 않았니? 아우씨 진짜 너 같은 놈 가르쳐 보겠다고 또 불효 저지른 내가 등신이지. 나는 너랑 이혼한 걸로 끝나지만 너는 평생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거 죗값 치르면서 살아라 이 후레 자식아.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지도 양심이 있으면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앞으로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그 여자 사기꾼인 거 알았으니까 너 잘하는 소송이라도 걸던가. 변호사가 사기꾼에게 사기나 맞고 아주 꼴 좋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후련한 마음으로 아이랑 함께 놀아주고 있는데 이전 시모한테 연락이 딱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슨 소리 짓거릴까 하고 궁금해서 받았죠. 예, 그게 말이다. 내가 지난번에는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아서 말이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손주 아니겠니? 출근도 해야 하는 마당에 남의 손에 맡기면 불안하기 짝이 없잖니. 일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할미 손이 낫지. 이제는 할머니도 아니고 남남인데요. 저랑 그 인간이랑 남남이잖아요. 이제 서류상으로도 빼박 남남인데 누구 손에 맡기든 남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남이 될 수 있어. 내 손주 아니니.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저한테 짐덩어리 떠맡기듯이 간 인간이 아버지가 맞나요? 남이죠 남. 피만 섞였다고 다 가족이겠냐고요. 아유 너무 양심이 없으시다. 어쩌면 남보다 못한 사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아이 핑계대면서 어떻게든 연 이어가 보려고 연락하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만수무강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기꾼 년도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이전 시모도 아무 소리 못하대요. 속 하나 너무너무 후련했습니다. 아니 변호사식이나 되어서 사기꾼 하나 못 알아보는 게 얼마나 멍청해 보이던지. 그러길래 미리미리 사람들이랑만 잘 어울려 지냈어도 사기꾼인 거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지가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며칠 뒤에 저한테 전 남편 놈이 사과하고 싶다고, 우리 아이도 너무 보고 싶다고 감정으로 호소하는 연락이 도착하긴 했지만 이미 떠난 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더니만 사기꾼인 거 아니까 갑자기 제가 아까웠나 봐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저는 그 뒤로 이악 물고 강의 뛰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랑 같이 살면서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벌고 있어요. 부모님도 막상 제가 이혼해서 오니까 안쓰럽기는 한지 전 남편 학비 보태준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은 전 남편한테 평생 속고 살 뻔했던 값 대신 치른 걸로 생각하자고요. 이제라도 그런 쓰레기랑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해주셨는데 몇 년 묵은 채증이 훅 내려가는 기분이었고 부모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전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전 남편요,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말이죠. 그 사기꾼년 잡는다고 아주 난리라던데요. 근데 그 사기꾼년도 한두 번 사기친 게 아닌 건지 뭔지 살던 집도 싹 야반도주에서 이사가고 아주 꼬리를 확 그냥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데 지 할 일은 다 하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러다가는 평생 지가 목표했던 이름 있는 법률사무소는 못 갈 텐데 말이죠. 어차피 남이니까 상관없지만요. 제가 걱정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앞으로 저는 제 인생만 생각하면서 살아보렵니다.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싹수 없는 놈들과는 평생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 사시길 바라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